웰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1923년 뮌헨 맥주홀 폭동,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정말 기이했던 재판 과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설입니다. 1925년에 작성된 한 사회학적 문헌을 바탕으로 초기 파시즘이 독일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 그 사회 경제적 배경을 아주 객관적이고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소시민층의 위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당시에 복잡했던 정치적 체스게임, 세 번째, 뮌헨 진격, 네 번째로 11월의 폭동을 거쳐서요. 마지막으로 아주 극적이고 기가 막힌 대역죄 세미나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소시민층의 위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참담한 경제 붕괴가 대체 어떻게 극단적인 급진주의의 씨앗을 틔우게 된 건지 그 시대적 배경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당시 독일의 이른바 소시민층, 즉 클라인뷰거툼을 아주 콕 집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원래 꽤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소규모 재산도 좀 있고 연금도 받고 또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1차 대전 직후에 그야말로 미친 듯한 초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하루아침에 완전 무산계급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과거의 지위에 어떻게든 매달리려 했지만 이 끔찍한 경제적 절망감은 결국 이들을 혁명적이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포인트인데요. 이 문헌은 헝가리의 호르티 정권과 이탈리아나 독일의 파시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헝가리 쪽이 단순히 예전 군주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전통적인 군부파벌의 반동이었다면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은 아예 차원이 다른 현상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모든 걸 잃어버린 중산층들이 새로운 국가 독재를 갈망하면서 자발적으로 뭉친 거대한 대중운동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가 폭발한 셈이죠. 그럼 이 급진화된 중산층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직 장교들과 학생들, 두 번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소상공인과 연금 수령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른바 화이트칼라 지식인들이었어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옛 제국 질서의 완전한 붕괴가 이 사람들의 마지막 안전망까지 싹 다 날려버린 겁니다. 결국 이 세 계층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극단적인 세력으로 뭉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팍팍한 통계나 수치보다 우리에게 확 와닿는 아주 생생하고도 소름 돋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23년 그 불결하고 냄새나는 뮌헨 호프브로이하우스 맥주홀에서 굶주림에 지친 한 실직 금속 노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다. 하지만 히틀러는 올겨울에 해낼 것이다. 그는 진정한 사나이다. 자, 느껴지시나요? 이런 극심한 굶주림과 절망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자를 자처하는 극단적 지도자에게 매달리게 만들었는지 이 짧은 인용문 하나가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정치적 체스 게임입니다. 이제 뮌헨 한복판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던 그 복잡하고 치열한 수싸움의 현장으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당시 주요 정치 세력들의 목표를 보면요. 정말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습니다. 폰 카르가가 이끄는 바이에른주 정부는요. 분리주의, 카톨릭 국가 건설, 그리고 비텔스바우 군주제 복고, 이게 최우선 목표였어요. 반면에 히틀러와 루덴도르프가 이끄는 진영은 대독일 통일, 국가 독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베를린으로 진격하는 걸 원했죠. 이 두 세력이 국가적 위기를 틈타서 묘하게 이해관계가 겹치는 척하긴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아주 위태위태한 동거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판을 더 꼬이게 만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를린에서 국가 방위군을 지휘하던 폰 젝트 장군인데요. 이분의 태도가 정말 모호했어요. 겉으로는 내전이나 반란은 절대 안 돼! 라며 엄중히 경고하면서도 뒤로는 은밀하게 바이에른 파벌들이랑 쑥덕거리며 비밀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자는 젝트 장군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결국 모두의 간을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분리주의자들이나 파시스트들 모두 우리가 확 저질러버려도 베를린이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아니야? 라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 거죠. 자, 이제 3장, 뮌헨 진격입니다. 시계는 1923년 가을로 향합니다. 사건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 긴박한 타임라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을에 접어들면서 베를린 중앙정부를 향한 반항은 정말 숨쉴 틈 없이 가속화됩니다.
9월 말 카르가 바이에른의 주 총독으로 임명되고요. 10월 초쯤 되니까 히틀러의 전투연맹 쪽에서는 뭔가 분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10월 하순 카르가 히틀러의 신문을 폐관하라라는 베를린의 명령을 아예 대놓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운명의 11월 6일 카르가 파시스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통보하죠. 거사를 일으키려면 아직 더 기다려. 어떠세요? 카르와 히틀러 이 두 세력이 벌이는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이 긴장감을 거의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속도를 좀 더 내볼까요? 4장 11월의 폭동입니다. 사태가 급물살을 타면서 드디어 우리는 그 유명한 11월 8일 밤의 대혼돈, 바로 그 폭동의 클라이맥스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그날 밤 군중으로 발 디딜 틈 없던 뷰르거 브로이켈러 맥주얼에서 아주 극적인 막이 오릅니다. 히틀러가 갑자기 천장을 향해 탕 하고 권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죠. 국가혁명이 발발했다. 이 홀은 600명의 중무장한 병력으로 점거되었다. 아무도 여길 떠날 수 없다. 자, 그가 모임의 통제권을 무력으로 확 쥐어버리면서 내뱉은 이 선언. 그날 밤에 팽팽하고 폭발할 것 같은 공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폭동의 밤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전개됩니다. 히틀러는 단상에 훌쩍 올라가서 자기가 임시 국가정부를 세웠다고 선포해버려요. 거기에 붙잡힌 카러와 바이에른 군사령관 루소프는 강압에 못 이긴 척 슬쩍 동의하는 연기를 펼칩니다. 게다가 루덴도르프 장군까지 짠하고 나타나서 이 쿠데타를 축복해주죠. 자, 여기까지는 완벽해 보였는데 여기서 히틀러 지휘부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그날 밤 핵심 인물인 카르와 루소프가 어둠을 틈타 쓱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세상에 다 잡은 고기를 놓친 셈이죠. 결국 다음 날 아침 사태는 아주 끔찍한 피투성이 결말을 맞게 됩니다. 11월 9일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히틀러와 시위대는 레지덴스 궁전을 향해 그야말로 필사적인 행진을 감행하는데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바이에른 주 경찰의 무자비한 총격이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시위대는 혼비백산 흩어졌고 국가 권력을 통째로 삼키겠다던 그들의 쿠데타는 단 하룻밤 만에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장 대역죄 세미나입니다. 폭동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난 뒤 주동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 법정의 분위기는 피고인들에게 믿기 힘들 정도로 우호적이었습니다. 마치 대학원의 학술 토론장처럼 엄청 학구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었달까요? 총을 들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엄중한 형사법정이라기보다는 아주 배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른바 대역죄 세미나 같았다는 거죠. 재판부가 무장반란의 주모자들을 얼마나 깍듯하고 느슨하게 대우했는지 저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숫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숫자 4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반역죄로 기소된 그 히틀러가 법정에서 판사의 아무런 제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떠들도록 허락받은 시간, 바로 무려 4시간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아예 히틀러 손에 전국적인 마이크를 쥐어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한 쿠데타의 찌질한 주모자였던 그가 단숨에 핍박받는 영웅이자 민족의 선동가로 대중들의 뇌리에 콱 박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법정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대역죄를 저질렀다면 나를 고발한 카르, 루소프, 자이서 역시 똑같은 대역죄인들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다. 와,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문헌에 따르면 히틀러는 자신을 처벌하려던 국가 측 증인들을 오히려 자기 공범으로 엮어버린 겁니다. 저쪽 검찰 측 인사들이 속으로 품고 있던 분리주의적 속내를 역으로 팍 폭로하면서 자기들의 무장폭동을 무슨 애국적인 구국운동인 양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버린 거죠. 이 한편의 코미디 연극 같은 법정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증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뮌헨 경찰청장 편어가 카르를 변호하는 척하면서 던진 아주 조롱기 가득한 농담인데요. 카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악당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불만은 자기가 맥주홀에서 그런 요상한 마술 같은 방법으로 쫓겨난 게 좀 기분 나빴을 뿐이라는 거죠. 들리시나요? 이 뼈 있는 농담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고 텅 빈 극장 무대처럼 전락해버렸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찔러줍니다. 대체 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재판이 이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이상하게 흘러갔을까요?
그 뒷배경에는 바로 바이에른 주정부의 엄청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뒤로 꾸미고 있던 분리주의 음모가 싹 다 들통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카르나로소프를 향한 곤란한 십자포화 질문들은 판사가 알아서 다 커트해주고요. 히틀러 일당의 혐의는 아주 부드럽게 순수한 이상주의적 동기에 의한 대역죄로만 예쁘게 축소시켜줬습니다. 폭동 중에 실제로 벌어졌던 납치나 재물 파괴 같은 끔찍한 형사범죄들은 아예 못 본 척 덮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보수 기득권층이 자기들 체면 지키려고 철저하게 짜고 친 아주 역겨운 방어적 재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른바 대역죄 세미나라고 불렸던 이 터무니없는 관대함과 법정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쇼가 궁극적으로 향후 바이마르 공화국이 철저히 붕괴하는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었을까요? 무기를 들고 국가를 전복하려던 반란을 그저 귀여운 정치적 해프닝이나 젊은이들의 혈기로 퉁쳐버렸던 기득권층의 이 타협. 이것이 장기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얼마나 끔찍하고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왔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